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가시밭길로 입성하려다 다시 돌아온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내 남은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 행복하게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여자와 함께 가려던 길은 가시밭길 그 자체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고기 직판장과 규모가 있는 고깃집을 운영하세요. 저는 셀프 세차장을 두 곳 운영 중입니다. 아버지나 저나 사업을 하다 보니 집은 나름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연애도 몇 번 했지만 워낙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훌쩍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결혼 생활 자체가 저에게는 맞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할 생각도 있었는데 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니 걱정이 많으셨죠. 그래서 손자리도 자꾸 알아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그 여자를 만났어요. 저는 부모님과 주일에 교회를 나가는데요. 부모님은 독실하셔서 빠짐없이 나가시지만 저는 사실 부모님 성화에 겨우 따라가는 정도지 그렇게 독실하진 않습니다. 일이 있으면 빠지는 일도 많고요. 어쨌든 그날은 오랜만에 교회에 갔는데 권사님이 새로 오신 가족분이라고 하면서 그 여자와 여자의 부모님을 저희 가족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쪽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요. 그분들은 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푸근한 인상의 여자 집사님과 호탕해 보이는 남자 집사님, 그리고 따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남자 집사님은 본인의 이름은 하종근이라며 하집사라고 부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집사님의 따님은 정말 예쁘더라고요. 긴 생머리에 맑은 얼굴, 조근조근한 목소리가 여성스럽고 참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솔직히 그런 여자를 싫어할 만한 남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저희 가족도 모두 좋은 인상을 받으며 반갑게 그 집 식구들과 간단한 담소를 나눴습니다. 하집사님은 저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여쭤보시길래 셀프 세차장을 운영한다고 하니 반가워하시며 위치가 어디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사시냐고 여쭤봤죠. 제가 지역에서도 정반대의 위치로 두 개를 운영하니까 조금이라도 댁에서 가까운 곳을 알려드리려고요. 동네를 알려주시길래 저는 두 개의 주소가 찍힌 제 명함을 드리며 밑에 2호점으로 가시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은 알겠다고 곧 세차해야 되는데 가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교회 사람들끼리는 서로 도와주고 보탬이 되는 일이 많다 보니 이런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받아보니 그 하집사님이시더라고요. 여기 세차하러 왔는데 형제님 혹시 사무실에 있나요? 저는 마침 그 세차장 사무실에 있던 차라 알겠다며 나갔습니다. 그분은 까만 세단 차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일부러 오셨나 싶어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오셨어요? 어휴, 세차장이 꽤 넓어요. 세련되고. 예, 2년 전에 싹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렇군요. 젊은 사람이 운영하는 곳은 역시 다르네. 여기 셀프 말고 손세차도 해주죠? 네, 손세차 해주시는 직원분들도 계세요. 손세차 해드릴까요? 예. 그럼 잠시만요. 저는 직원분들을 불러 하집사님 차의 세차와 실내 세차를 맡겼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하집사님과 제 사무실로 와 커피를 드렸어요. 형제님 능력자네요. 이렇게 큰 세차장을 두 개씩이나. 어휴, 능력자라니요. 아닙니다. 근데 결혼은 했어요? 아직 미혼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잘생긴 데다 능력도 좋은데. 과찬이세요. 여자친구는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요? 여자들 눈이 다 삐었네. 이렇게 멋있는 남자를 냅두고. 제가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 그냥 뭐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확신을 주는 여자는 못 만난 것 같아요. 혼자가 편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멋쩍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집사님은 저를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때 교회에서 내 딸 봤죠? 아, 예. 예쁘죠? 그분은 은근히 웃으며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쑥스러운 기분을 느끼며 예, 미인이시더라고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내 딸은 어때요? 예? 아니, 내 딸도 결혼 안 했거든. 물어보니 남자친구도 없다는 것 같고. 아, 어떻게 형제님 생각 있으면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요? 저는 그분의 말에 좀 놀랐습니다. 끼케야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고 저를 잘 아시지도 못하는데 자신의 딸을 소개해 주신다뇨. 제가 어색하게 웃고 있자 그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부담은 갖지 말고 젊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밥 한번 먹는 거죠 뭐. 내가 사람 볼 줄 아는데 형제님이 괜찮아 보여서 그래요. 솔직히 내 딸 정도면 누가 봐도 예쁘지 않아요? 어휴, 예쁘시죠. 근데 따님은 그런 생각 없으실 것 같은데. 만나서 뭐 어쩌자는 건 아니고 그냥 친하게 지내보라 이거지.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외모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내가 너무 유난스러워요? 어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혜경이한테 물어볼 테니까 한번 만나봐요. 저는 조금 곤혹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치만 어르신이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거절하기도 민망한 상황이라 일단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따님분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님의 첫인상은 물론 좋았지만 그래도 좀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틀 정도 지났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카톡이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하혜경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연락해 보라고 번호를 주셔서 하집사님의 따님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저는 진짜 연락처를 주셨네 하면서 답장을 했죠.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강지윤입니다. 네, 기억해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셔서 좀 놀라셨죠? 비록 카톡 메시지긴 하지만 여자는 예의 바르고 참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하집사님이 엄청 화통한 성격이시더라고요. 네, 저희 아빠가 좀 그런 성격이세요. 그렇게 저는 혜경 씨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혜경 씨는 피아노 전공을 했고 지금은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본 혜경 씨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교회 예배가 끝난 후 간단하게 식사 어떠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혜경 씨는 좋다고 했고요. 저희는 교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서로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아서인지 한결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도 같이 드리고 끝나고선 제 차로 근교로 나가 식사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성격이 참 사근사근하고 여성스럽더라고요. 제가 좀 차분한 성격을 좋아하다 보니 그런 혜경 씨의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했어요. 혜경 씨와의 대화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첫 만남 후 저희는 종종 연락도 하고 만남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죠. 솔직히 그전에도 여자를 많이 만나봤지만 혜경 씨는 좀 다르더라고요. 결혼을 한다면 이 여자랑 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줬다고나 할까요? 저는 이런 게 운명인가 생각까지 할 정도로 혜경 씨에게 푹 빠지게 되었죠. 게다가 부모님들끼리도 교회에서 마주치며 가깝게 지내셨는데 저희 부모님도 혜경 씨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도 안 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누가 봐도 참하고 예쁜 여자와 연애도 하고 결혼 생각도 있어 보이니 부모님 입장에선 흡족한 정도가 아니라 혜경 씨에게 고마워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이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만난 지는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에 있어 문제될 건 없었어요. 저는 이미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있어서 따로 신혼집을 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혜경 씨에게 말하길 그냥 몸만 시집 오면 된다고 혼수며 예물이며 필요한 건 저희 집에서 다 해준다고 하셨어요. 하집사님은 원래는 교단에 있으셨다가 도저히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고 지금은 옷 도매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사업이 잘 되지는 않는 편이라 엄청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우리 집이 여유가 있으니 결혼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은 아무 상관 없으시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 결혼 준비는 순풍의 돛단격으로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혜경 씨가 고민이 있어 하더라고요. 뭐냐고 하니 지금 다니는 학원이 사정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었다며 자기도 곧 실직을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혜경 씨가 일보다는 집에서 살림을 좀 해주거나 제가 나이가 있으니 바로 아기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혜경 씨 말이 아버님 하는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아서 자기가 월급 중 일부는 부모님께 생활비로 여태껏 드리고 있었다며 앞으론 드릴 수 없다 생각하니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드리고 있었냐 물으니 못해도 150 이상은 꼬박꼬박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달에 150 정도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정도야 제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매달 보내드리겠다 하니 혜경 씨도 기뻐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결혼 잘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결혼 준비를 하며 혜경 씨는 저희 부모님과도 자주 만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사는 아파트가 좀 외진 곳에 있으니 교통이 불편하다고 차 한 대 뽑아준다고도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혜경 씨는 예비 며느리가 아니라 꼭 딸 같았죠. 혜경 씨도 저희 부모님에게 애교 있고 싹싹하게 잘했고요. 결혼하면 시댁 갈등 문제는 없겠구나 싶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식장 예약도 하고 웨딩 촬영도 하고 청첩장까지 찍어서 주변 분들에게 돌렸습니다. 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할 정도로 문제없이 흘러갔었죠. 그런데요, 결혼 일주일 전 바로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1호점을 갔다가 2호점 사무실로 가서 서류 정리를 하는데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오는 거예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사장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세차장 손님들 쫓아내고 있어요. 뭐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가봤습니다. 세차장에는 정말 생양아치같이 생긴 남자들 셋이 세차장 한복판을 차지하고선 손님들을 위협하며 껄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달려가서 말했죠. 당신들 뭐야? 그러자 그중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한 남자가 다가오더라고요. 네가 여기 사장? 그래. 당신들 뭔데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려? 행패 부릴만 하니까 부리지. 저는 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하는 소리가 하종근 알지?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하종근이라면 혜경 씨의 아버님 성함이었으니까요. 제가 어리둥절하게 보자 그 남자가 말하더군요. 하종근이 장인 맞지? 저는 그 남자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당신들? 우리가 누구겠어? 경찰에 전화하쇼. 그러면 하종근은 우리 손에 뒤지는 거야. 저는 너무 놀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사무실이 저쪽인가 본데 들어가서 얘기 좀 합시다. 저는 무슨 영문인가 싶어 일단 그 남자와 얘기를 해봐야겠더라고요. 알겠으니까 저 일행들도 같이 들어와요. 여기서 손님들 위협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얼떨떨한 기분으로 사무실에 갔습니다. 사무실로 와 그 남자가 하는 말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 장인이 나한테 1억 5천을 빌렸고 그게 지금 이자가 붙어서 1억 8천이 됐다 그 말이야. 저는 속으로 이것들 사기꾼인가 싶었습니다. 하집사님이 그런 돈을 이런 사람들에게 왜 빌리나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남자는 제 말에 코웃음을 치더니 돈을 빌린 차용증과 신체 포기각서까지 주더라고요. 믿든 말든 알아서 하쇼. 우린 돈만 받으면 되니까. 거기에는 정말 하집사님의 이름과 사인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체 포기각서라는 걸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사채업자구나 싶더라고요. 아버님이 진짜 돈을 빌렸다고요? 그쪽한테?
돈도 안 빌려줬는데 시간이 남아 돌아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까? 난 처음 듣는 얘기니까요. 일단 아버님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다 떠나서 아버님이 빌린 건데 왜 저한테 찾아오신 거죠? 하, 이 친구 머리가 영 안 돌아가네. 왜겠어? 하종근이가 여기 가서 돈 받으라고 주소를 줬으니까 왔지. 이게 무슨 소린가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물었습니다. 예? 아버님이 돈 받으라고 저희 사업장 주소를 줬다고요? 그래, 여기가 자기 사위가 하는 데라고 가면 돈 준다고 해서 왔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여길 와? 저는 멍한 기분이 되었어요. 아버님이 뭐 때문에 사채까지 쓰신진 모르겠지만 본인이 빌리신 돈인데 저한테 가서 받으라고 했다니요. 제가 멍하게 있자 그 남자가 말하더군요. 당장 전액 갚으라는 건 아니야. 우리도 그렇게 팍팍한 사람들 아니거든. 근데 연체된 지 꽤 됐으니 이자 포함 일부라도 갚으쇼. 지금 당신네 장인이 이자도 안 갚은 지 좀 됐거든? 제가 그걸 왜 갚습니까? 제가 빌린 것도 아닌데. 사위라는 놈이 되게 싸가지 없네. 장인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다. 죽다니요.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들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눈빛이 돌변하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제 멱살을 잡고는 강제로 일으키는 겁니다. 순간적인 상황이라 저도 너무 놀라 얼어붙었어요. 그 남자의 눈빛은 날이 잔뜩 서 있고 저를 금방이라도 어떻게 해버릴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남자들끼리 시비 붙은 느낌이 아니라 순간적이지만 생명의 위협이 확 느껴질 정도로요. 신고해봐. 장인 사람 구실 못하는 거 보고 싶으면 이렇게 큰 세차장을 그것도 2개나 운영한다면서 그 돈 하나 못해줘서 장인을 사지로 내몰겠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세차장을 2개 운영하는 것까지 이 사람들이 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남자들이 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건지, 도대체 하집사님은 어디까지 내 얘기를 한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얼어붙어 있자 남자는 저를 확 밀었습니다. 저는 다시 소파 위로 털썩 앉았고요. 이번 주 안으로 5천 먼저 붙여. 길게 말 안 한다. 만약 신고하거나 허튼 수작 부려봐. 니네 장인 어떻게 되는지. 남자들은 그렇게 말하며 계좌번호가 적힌 자기 명함 한 장 던지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들이 나가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일이 처음인데다 너무 놀라 상황 판단이 순간 안 되더라고요. 잠시 후 직원들이 무슨 일이냐며 급하게 들어왔고 저는 그제야 약간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집사님은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뒤로 한 채 이번엔 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디예요? 혹시 아버님 옆에 있어요? 아니요, 저는 집이에요. 아빠는 나가셨고. 아버님 어디 가셨어요? 아빠야, 일 가셨겠죠. 그럼 아버님 일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주소 좀 알려줘요. 왜 그러는데요? 주소 좀 알려줘요. 아버님 지금 만나야 돼요. 제 다급한 말에 혜경 씨가 잠시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랑 만나요. 내가 아빠한테 연락해 볼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요. 저는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바로 혜경 씨네 집으로 차를 몰았어요. 그때까지도 손이 떨리더라고요. 혜경 씨네 집 앞으로 가니 혜경 씨가 나와 있었어요. 저는 내려서 아버님한테 연락해 봤냐고 하니 지금 오신다고 했다며 앞에 카페라도 일단 가 있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빠를 그렇게 급하게 찾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혜경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싶더라고요. 오늘 어떤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세차장으로. 아버님이 돈을 빌렸다더라고요. 1억 5천인데 이자 붙어서 1억 8천이 됐대요. 제 말에 혜경 씨가 놀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혜경 씨는 모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혜경 씨는 몰랐어요? 아버님 사업 때문에 그걸 빌리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왜 사채를? 은행에선 대출이 안 되세요? 제 말에 혜경 씨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더라고요. 혜경 씨도 많이 속상한가 보다 싶어 저도 한숨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 없는데 잠시 후 하집사님이 카페로 들어오시면서 앉자마자 말하시더라고요. 저기 들었어. 그 사람들 찾아왔지? 네. 정말 미안하네. 자네한테까지 찾아갈 줄은.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집사님이 제 사업장 주소를 다 알려줬다고 했으니까요. 알려주신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 그러던데. 아니야!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려줘? 자네한테 패 끼치는 건데. 자기들이 다 알아본 거야. 돈 안 갚는다고 일가 친척의 옛날 동창들 정보까지 다 뒤진다니까?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었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돈을 도대체 왜 빌리신 거예요? 사업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미 은행에선 대출을 받을 만큼 다 받은 상태라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왜 그러셨어요?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제 말에 혜경 씨도 그러더군요. 아빠, 결국 그 사람들한테 돈 빌린 거야?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혜경 씨도 하집사님도 같이 우는 겁니다. 그걸 보는데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집사님 하는 소리가 자네한테 배 안 끼치게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어떻게든 해야지. 그러면서 어두운 얼굴로 한숨을 쉬시고 혜경 씨는 옆에서 계속 울고 저도 환장하겠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대화는 어영부영 끝이 났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기분이 착잡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남겨두고 알게 된 장인어른의 빚.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모른 척 할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정말 돈을 갚지 않으면 아버님을 어떻게 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돈이기도 하기에 제가 대신 갚기에도 부담스럽고 난감하더라고요. 부모님께 말해볼까 싶다가도 혜경 씨를 생각해서 제 선에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경 씨와 통화를 하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아빠가 너무 급하셔서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대신 것 같다면서 도대체 어쩔 생각인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 저한테 미안해서 결혼 없던 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요. 펑펑 우는 혜경 씨를 보자 저도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결국 그 돈을 내가 대신 갚아야겠다 결론 지었습니다. 저에게도 너무 부담스러운 큰 돈이긴 하지만 곧 결혼을 앞둔 와이프네 집 사정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일단 급한 돈부터 갚고 결혼식이 끝난 후 나머지 돈도 마련해야겠다고 나름의 계획을 짰을 때였습니다. 결혼을 이틀 놔두고 저는 기가 막힌 그 부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갚기로 마음먹은 다음 날 출근을 했다가 잠깐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쓴 후에 나가려는데 갑자기 안방으로 누가 들어오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강서방 방에 없지? 봐, 없어. 출근했다니까? 그러면서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혜경 씨랑 아버님이 왔나 보다 생각하며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날은 저희 집에 정수기 설치 때문에 사람이 오기로 해서 저 대신 혜경 씨가 와 있는다고 했거든요. 아버님이랑 같이 왔나 보다 생각하면서 돈 이야기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하집사님이 욕을 하시더라고요. 아이 쪼잔뱅이 새끼. 저는 나가려다 멈칫했습니다. 하집사님이 저런 말도 하나 싶었어요. 저는 잠깐 멈춰서 둘의 대화를 들었죠. 전화해서 얘기 좀 했냐? 했어. 너무 힘들어서 결혼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별말 없어? 결혼식이 이틀 남았는데? 어. 아, 나 미치겠네, 진짜. 그 새끼들이 진짜 나 죽이러 오면 어떡해. 그러게, 작작 좀 하지 그랬어. 진짜 무슨 생각으로 사채까지 끌어쓰는 건데. 내가 미쳐, 진짜. 야, 작작해라. 내 덕에 부잣집으로 시집 가는 주제에. 내가 시집 가고 싶어서가? 아빠 때문에 멀쩡하게 잘 만나던 태경 씨랑 헤어지고. 야, 그 새끼는 진짜 별 볼 일 없었잖아. 돈도 집 불었고.
너는 남자 보는 눈이 왜 그 모양이냐? 엄마 닮았나 보지. 근데 내가 아빠 뒤치다꺼리 언제까지 해야 돼? 네가 내 뒤치다꺼리를 뭘 했는데? 돈 몇 번 준 거 가지고 생색은? 야, 봐라. 내가 결국 괜찮은 결혼 자리 다 알아보고 자리까지 다 마련해줬잖아. 너는 떠먹기만 하면 됐고.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분명한 건 평소 하집사님이나 혜경씨가 제가 원래 알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고 친해 보였던 그 부녀의 평소 대화랑은 완전 딴판이었죠. 아니, 부잣집에 딸려 시집 보내면 뭐 하냐고. 뭐 나오는 구석이 없는데. 결혼 없는다는데도 강서방 그 자식은 가만히 있어? 솔직히 1억 8천을 어떻게 갚아줘. 아빠도 진짜 답도 없어. 그리고 결혼식 전에 그러면 어떡해. 결혼이라도 하고 이러던지. 이야, 그것들이 돈 당장 안 갚으면 죽인다고 나오는데 결혼 전이고 후고 봐주냐? 강서방 진짜 그 돈도 없어?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것도 맹탕이네. 너는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뭐 했어? 앓는 소리 해가면서 뽑아낼 거 있으면 뽑아내라 했지. 그 대화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그 부녀의 대화는 딱 결혼 사기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고 그 사채업자들한테 저희 사업장 주소도 아버님 본인이 알려준 게 맞았습니다. 대신 갚으라고요. 결혼 며칠 안 남았다고 못 뒤집어엎으니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갚아줄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완벽하게 저와 저희 부모님을 속인 거였어요. 그 후의 대화도 가관이었습니다. 정숙이 언제 오냐? 이제 올 시간 다 됐어. 이야, 집 좋긴 좋네. 너네 시댁에서 너 뭐 더 안 해준대? 몰라. 네가 빨리 애를 가져.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임신했다는데 뭐 안 해주겠냐? 됐고, 아빠 계속 하우스 나가는 거 아니지? 저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안 나가. 근데 그 빚은 뭐야? 아빠 요새 일도 제대로 안 하잖아. 다 필요한 데 있어서 쓴 거야. 그만 땡땡거리고 너는 강서방이나 좀 잘 좀 구슬려. 아빠 돼지는 걸 보고 싶냐? 아빠가 싼 똥 아빠가 직접 치워. 맨날 나한테 난리야. 아이고 딸년이라는 게 기껏 돈 많은 남자 붙여줬더니. 그리고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수기 설치 기사가 온 것 같더라고요. 야, 나 간다. 얘기해 강서방한테. 적당히 얘기하지 말고 죽고 싶다고 울고불고 하란 말이야. 아빠도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간다고 해. 아니면 결혼식 안 갈 거라고. 결혼식 안 간다는데 지가 돈 안 갚아주고 배겨? 알았다고. 그리고 아버님은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혜경 씨는 혼자서 막 짜증을 내고요. 그렇게 정수기 설치 후 기사분이 가고 혜경 씨도 조금 있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뭔가 싶더라고요. 분노와 허탈감이 찾아왔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나는 그냥 돈으로밖에 안 보였구나. 애초에 시작도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고 만약 결혼한다 쳐도 나는 저 사람들 돈 뒤치다꺼리밖에 못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장인어른 사채빚 갚고 결혼하면 처가댁에 매달 150만 원씩 보내드리는 건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경 씨와 그 가족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와 우리 가족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연이라도 그들의 정체를 알았으니 차라리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저희 부모님 댁으로 찾아갔어요. 마침 아버지도 집에 계셔서 부모님 두 분 다 앉아보시라고 하고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제 얘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도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런 천하의 나쁜 것들이 다 있냐고 화를 막 내셨고 저희 어머니는 혈압 오르니까 참으라고 말리셨어요. 당장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아주 미친 것들을 사돈 삼을 뻔했네. 청첩장 친척들하고 주변에 다 돌렸는데 어쩜 좋아. 그까지 청첩장이 문제야? 애 인생이 지는 구렁텅이에 빠질 뻔했는데? 그렇긴 한데 결혼 파토난 걸 다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하면 되지. 그 집 문제인데 뭔 상관이야?
그런 사기꾼 같은 것들은 다 까발려도 시원찮을 판에. 그리고 남들 찍고 떠드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 그 사람들이 얘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알겠어요. 나도 기막히고 속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미친 것들 아니야. 아니 하집사 그 양반도 그렇게 사람 좋아 보이더만 지 딸 팔아서 장사하는 사기꾼 새끼구만. 아버지는 길길이 날뛰셨고 저는 암담한 기분으로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것도 당한 거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답답하더라고요. 결혼식이 바로 코앞인데 몽땅 다 취소도 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문제도 걱정됐어요. 하지만 아버지 말대로 남들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결혼식 전에 이렇게 알게 된 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기도 했습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이런 일이 터지면 그땐 더 문제가 커지니까요. 그리고 저는 본가의 제 방으로 들어가 혜경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잘못한 것과 별개로 헤어짐을 얘기하려고 전화를 하는 거니 참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식이 이틀 남은 상황이다 보니 빨리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혜경 씨, 지금 통화되죠? 네, 지훈 씨. 아까 정수기 설치하고 갔어요. 혜경 씨,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해요. 나 지금 부모님 집에 와서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혜경 씨는 몹시 놀라더라고요. 놀라는 게 당연하겠죠. 왜 그래요? 혹시 우리 아빠 빚 때문에 그래요? 혜경 씨 물음에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몰라서 물어요? 애초에 너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죠? 네? 나 아까 집에 있었어요. 혜경 씨랑 아버님 하는 대화 다 들었다고요. 집에 있었다고요? 그럴 리가. 방엔 아무도 없었는데. 화장실에 있었으니까요. 내가 왜 헤어지자는진 알겠죠? 지훈 씨, 이러지 마요. 우리 결혼 이틀 남았잖아요. 어떻게 이제 와서 파토를 내냐고요.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차라리 지금 파토를 내는 게 낫죠. 결혼하고 갈라서는 것보다. 우리 아빠 때문에 미안해요. 나도 아빠 때문에 미치겠어요. 근데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혜경 씨의 말에 저는 한숨이 절로 나더라고요. 왜 혜경 씨 잘못은 없어요? 애초에 나한테 접근한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였잖아요. 내가 뭘 어쨌다고요? 내가 지훈 씨한테 돈이라도 빌려달랬어요? 내가 아까 다 들었다고요. 아버님이 사채빚 나한테 갚게끔 혜경 씨한테 잘 구슬려 보라고 시키는 것까지요. 게다가 결혼하면 150만 원씩 보내드려야 된다면서요. 그건 내가 아니라 지훈 씨가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유도했잖아요. 됐고 이런 걸로 입씨름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훈 씨 이러지 마요. 어떻게 이틀 놔두고 결혼식을 파토내냐고요. 살다가 이혼도 하는데 결혼 전에 파토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내가 혜경 씨랑 아버님 하는 대화를 다 들었는데 끝까지 나한테 미안한 감정도 없나 보네요. 됐어요. 우리는 끝입니다. 식장하고 여행사는 내가 취소 전화할게요. 어차피 다 내 돈으로 했으니 상관없잖아요. 끊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한 사람이기에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배신감과 분노가 더 크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다 들었다는데도 결혼식을 어떻게 물릴 수 있냐는 말만 하는 혜경 씨에게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최소한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착잡한 기분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된 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되짚으면서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고 나서 누가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저도 누군가 싶어 나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놀라서 말하는 거예요. 하집사님이 오셨어. 하집사님과 혜경 씨가 찾아온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집으로 갑자기 찾아오다니요. 저희 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일단 문 열어주라고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하집사님과 혜경 씨는 불이 나게 들어오더니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파혼이라뇨. 누구 맘대로? 이봐 강서방, 지금 뭐 하자는 건가? 결혼 이틀 앞두고 파혼? 그 말에 저희 아버지도 일어나 말하더라고요. 사돈, 아니 하집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채빚을 우리 애더러 갚으라고 사채업자들한테 주소까지 알려줬다면서요? 누가 주소를 알려줘요?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간 거라니까요? 혜경 씨한테 말 못 들으셨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아까 제 집에서 혜경 씨랑 아버님 하는 대화.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대화 들어보니 저는 무슨 돈줄이나 호구밖에 안 되던데요? 제 앞에서는 강서방 하시더니 뒤에서는 그 자식 저 자식 하면서 왜 돈 대신 안 갚아주느냐고 하셨죠? 제 말에 하집사님은 눈치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 그냥 헛말이 나온 거지. 오해야? 아니요. 아까 그 얘기를 제 귀로 똑똑히 들은 이상 오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결혼식 이틀 앞두고? 네. 그럼 그런 얘기를 듣고 결혼이라도 하란 말입니까? 제가 왜요? 제가 따지자 하집사님도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우리 딸 가지고 노냐? 결혼한다고 다 알려놨는데 일방적으로 결혼을 깨? 내 딸 혼사길 막을 일 있어? 그 말에 저희 아버지도 화가 나서 따지셨어요. 말 가려서 하세요. 지금 화내야 될 사람이 누군데 큰 소리입니까? 하집사님 사채빚을, 그것도 2억 가까이 되는 그 빚을 내 아들이 왜 갚아줘야 되는데요? 당신이야말로 남의 집 귀한 아들 인생 말아먹을 일 있어요? 그랬더니 하집사님 말이 과간이었습니다. 그 돈 좀 많으면서 같이 쓰면 되지. 있는 것들이 더해 하여튼. 그 말에 저나 부모님이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뭔가 그분의 본성을 본 느낌이었거든요. 애초에 그분은 딸을 결혼시킴으로써 저희 집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얼굴이 벌개지셔서 따졌어요. 이런 되먹지 못한 우리 가족이 힘들게 번 돈을 당신이 뭔데? 뭐 이런 사기꾼들이 다 있어? 사기꾼? 돈 한 푼 받은 것도 없는데 뭔 사기야? 결혼시키고 뜯어낼 생각이었잖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아버지가 너무 흥분하셔서 저도 아버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혜경 씨, 아버지 모시고 가세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혜경 씨는 다시 아랫입술을 꽉 깨물더니 난리치는 하집사님을 억지로 모시고 나가더라고요. 이야, 저것들 완전 사기꾼 가족이네. 네가 아까 그 대화 못 들었으면 저것들한테 아주 제대로 당하고 빨대 꼽힐 뻔했다. 어휴, 나도 심장이 벌렁거리네. 아니, 저런 분인지 꿈에도 몰랐어요. 세상 점잖고 성격 좋은 양반인 줄 알았더니. 그러게 말이야. 본성 드러내니까 완전 물의 배가 따로 없네. 허!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암담하고 기막힌 기분이라 냉장고에 있는 술은 다 꺼내서 연거푸 마시고 있는데 혜경 씨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습니다. 네. 진짜 식장 취소했어요? 아니요. 내일 할 겁니다. 연락도 내일 돌리고. 진짜 마음 변함 없는 거죠? 당연한 걸 뭘 물어요? 아까 그 난리를 겪고 결혼을 진행할 수 있다 생각해요? 혜경 씨, 나 솔직히 물어봅시다. 진짜 아버지 사채빚 몰랐어요? 몰랐어요, 진짜. 그러면 애초에 나한테 접근한 건요? 아까 들어보니 아버님이 일부러 나한테 혜경 씨 소개해 준 거던데. 교회도 일부러 온 거죠? 나같이 어리숙한 놈 골라 잡아서 적당히 결혼하려고? 말이 심하네요. 아빠 사정이 안 좋긴 하지만 그 정도 분은 아니세요. 끝까지. 아버님이나 혜경 씨나 대단하네요. 우리 집에서 혼인 빙자 사기죄로 고소 안 하는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혜경 씨는 비웃더라고요. 이봐요, 지은 씨. 돈 거래된 게 없는데 무슨 사기죄예요? 말이 돼요? 뭐라고요? 내가 돈 한 푼 받은 게 없는데 뭔 사기죄냐고요. 솔직히 나나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대놓고 돈 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은 씨가 아빠 빚이라도 갚아줬냐고요. 혜경 씨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왜 갚아줘요? 그러니까요. 갚아줄 생각도 없었으면서 왜 난리냐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집에 한 푼이라도 돈 준 거 있어요? 나 진짜 어이없어. 나 사랑한다느니 좋아한다느니 난리를 쳐놓고 정작 돈 문제 끼니까 바로 안면 몰수하네요. 나야말로 지연 씨한테 온갖 적 다 떨어졌어요. 돈 많다고 자랑이나 말던가.
내가 자랑을 했다고요? 했잖아요, 은근히. 쥐뿔 내놓는 것도 하나 없으면서. 나한테 가방이라도 하나 사줘 봤어요? 완전 속빈 강정에 시간 낭비 제대로 했네.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말 다 했습니까? 다 안 했어요. 끝난 마당에 얘기할게요. 지훈 씨 솔직히 별로였어요. 나이나 적나. 그나마 돈이라도 있고 성격이라도 착하니까 결혼하려고 했던 건데 그마저도 이제 보니 아니네요. 식장 취소 안 했으면 꼭 하라고 전화한 거예요. 나도 결혼 생각 이제 없으니까. 그럼 끊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혜경 씨는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속인 건 자기들이면서 저보고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집에서 혼자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제대로 미친 집구석하고 엮일 뻔했네 싶어 그날 밤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정신 차리고 예약을 취소했어요. 하루 전날이라 그 어떤 것도 돌려받을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을 보낸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다 돌렸어요. 그 일만 하는데도 거의 하루를 다 센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냐 묻는데 그냥 여자 쪽 문제다. 다음에 얘기하겠다 정도로만 얘기했어요. 정말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도 술을 진탕 퍼먹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내일이 결혼이니 총각으로서의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며 웃었겠지만 이렇게 파토가 나고 나니 기분이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얼마나 내 이야기로 주변에서 떠들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 후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해주고 부모님도 친한 친척분들에게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혼이 파토난 것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사채업자가 저희 사업장을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돈 준비됐지? 얘기 못 들었습니까? 뭔 얘기? 이제 그 사람 제 장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가세요. 안 그러면 지금 영업방해로 경찰 부를 거니까. 저는 그 남자가 보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했습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미쳤어? 하종근이 죽는 꼴 봐도 상관없다 이거야? 허, 나 그 사람들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결혼 파토 났다고요. 생판남인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랑 뭔 상관입니까? 제 말에 그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결혼이 파토 났다면 장인도 아니고 결혼 예정이었던 거네? 예, 하집사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결혼도 없던 일이 된 마당에 난 그 집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엮이고 싶지도 않고요. 오히려 우리 쪽에서 그 사람들 사기로 고소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며 씩씩거리자 남자도 인상을 써대며 혼자 욕을 하더라고요. 하종근 이 새끼 나한테 거짓말했네. 사위라더니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 제가 그 말에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끝난 마당에 물어나 봅시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 큰 돈을 빌린 겁니까? 제 말에 그 남자는 저를 훑어보더니 말해주더라고요. 어이 형씨 결혼한다면서 아무것도 안 알아봤어? 완전 순진하네 이 아저씨. 사업자금 용도는 맞아요? 제 말에 남자가 비웃더라고요. 사업자금? 사업자금 같은 소리 한다. 하종근이 그 자식 꾼이야 꾼 도박꾼. 저는 그 말에 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박이요? 그래. 내가 애초에 그놈이랑 한 것도 하우스에서 돈 빌려주다 만난 거였어. 도박에 완전 정신 팔려서 원래 교사였댔나 어쨌댔나. 근데 그것도 들켜서 잘린 거라고.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둔 게 아니라 도박 때문에 잘린 거였다니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혜경 씨와 하집사님의 대화에서 하우스 어쩌고 한 것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나저나 이 하종근 이 새끼 벌써 나른 거 아니야? 남자는 급하게 전화를 걸며 다른 직원들을 데리고 황급히 떠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충격의 여파로 한참이나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채빚은 사업 때문에 빌린 것도 아니었어요. 도박하는 아버지를 둔 집과 사돈을 맺을 뻔했다니. 하마터면 그 뒷감당하다가 저나 저희 집까지 큰일 날 뻔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되니 차라리 이렇게 결혼이 파토난 게 하늘이 도운 거구나 싶어서 한결 홀가분해졌습니다. 하집사님 가족은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으로는 야반도주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덩달아 결혼하려고 했던 저희 집도 한동안은 교회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큰일 날 뻔했다고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한동안은 주변에서 결혼 파토난 것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듣고 전화도 많이 받아서 지쳤는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관심도 떨어지고 저도 어느 정도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가끔 그 미친 집구석이 어디 가서 또 나같이 순진한데 집에 돈은 좀 있는 남자 꼬시라고 혈안이 돼 있는 건 아닌가 궁금합니다. 결혼 파토 때문에 꽤나 시끄러웠지만 그렇게 된 게 차라리 운이 좋았구나 생각하며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병원 영상의학과에서 방사선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자유로운 삶을 중시하며 비혼주의를 고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굴레에 얽매이기보다는 제 일에 집중하고 제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비혼주의였던 제가 한 남자에게 푹 빠졌고 결혼 준비도 꽤 막판까지 진행했었거든요. 물론 그 문턱에서 모든 것을 스톱하고 돌아왔지만요. 오늘은 그 기막히고 황당했던 제 파혼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근무하던 병원에서 다른 종합병원으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을 하며 지내던 때였어요. 일을 하면서 친해진 동료들 중 그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주성민이었고 저희 병원의 간호사였어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동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면 지낼수록 주성민이 꽤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인상도 참 착하고 다정해 보이기도 했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 병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나중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주고받게 되었죠.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솔한 말투에 제 오랜 비혼주의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그 남자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더라고요. 저도 딱히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만나보았고 그 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습니다. 만날수록 그의 진솔하고 따뜻한 마음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았죠. 그렇게 만난 지 불과 8개월 정도 됐을 무렵 주성민은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 만나오면서 저도 당연히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어떨까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만나는 내내 제게 보여준 따뜻하고 배려 넘치고 다정한 모습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는 유독 결혼을 서두르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둘 다 나이도 적지 않은 데다 서로에게 확신이 있다면 결혼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라면서요. 저는 그저 그가 저를 많이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모든 불행과 기만의 교묘한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 그러니까 성민 씨의 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에서 저는 뭔가 이상하고 불편한, 말로 설명하기 힘든 쎄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첫 만남부터 저를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혹은 회사 면접이라도 보듯 아주 깐깐하고 불편한 질문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셨거든요. 물론 그 속에서 저를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민주도 우리 아들하고 같은 병원 일한다던데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뭐라고 했더라? 방사선사입니다. 아, 그래, 맞아. 들어놓고 깜빡했네.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이나 찍는 거 말하는 거지? 아, 예. 여러 업무가 있는데 업무 중 엑스레이 사진 촬영도 있어요. 그래, 어쨌든 병원에서 그렇게 일하는 거 보니 민주도 열심히 살았나 본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들 짝으로는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 사실 우리 성민이 정도면 더 좋은 집안에 더 번듯하고 훌륭한 직업 가진 여자 얼마든지 골라서 만날 수 있었는데 말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면전에 대고 이런 식으로 말하실 줄 몰라서 너무 불쾌하고 황당하더라고요. 제 직업이 어때서 저렇게 말하시나 싶어 모욕적이기도 했고요. 황당했지만 일단은 꾹 참았습니다. 어른이니까, 그리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시어머니니까요. 그리고 속으로 성민 씨는 간호사고 나는 방사선사인데 내가 뭐가 그렇게 처진다고 생각하실까?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첫 만남이 그렇게 끝이 나고 남친에게 물었죠. 어머님이 나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걸까? 아니야, 그런 거. 자기 좋게 보셔.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다고. 근데 왜 자기 짝으로 내가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야? 특히 직업 얘기를 하시던데 나는 솔직히 내 직업이 그렇게 부족한 직업이란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엄마가 잘 모르셔서 그래.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의사나 간호사인 줄 아셔서. 자기가 이해 좀 해줘. 그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주성민의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결혼 준비 과정에서 몇 번 더 만나뵌 어머님은 이상하게 아들에 대한 과장된 자부심을 드러내며 저를 은근히, 아니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깎아내리시는 거예요. 간호사인 아들이나 방사선사인 저나 소위 말하는 그 급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저를 자꾸 무시하시는 건가 기분이 너무 언짢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은 아들에 대한 자랑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말이야, 워낙에 머리가 비상해서 어릴 때부터 동네방네 신동소리 듣고 자랐어.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전교 1등만 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지. 성민이 보고 있으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아, 그러세요? 저는 어머님이 아들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참 넘치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듣다 보면 좀 과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나한테는 내 평생의 자랑이자 기쁨이라니까. 내가 주변에도 얼마나 자랑하고 다닌다고. 간호사라는 것이 정말 좋은 직업이고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해야 되는 직업이란 건 알겠는데 그게 이렇게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시고 뿌듯해서 평생의 기쁨이라고까지 하실 정도인가 싶어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시면서 왜 방사선사인 저는 이렇게 무시하시는지도 이해가 안 됐고요. 그런데요. 그 뒤에 혼수 관련 얘기한다고 한 번 더 어머님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어머님이 왜 그렇게 아들에게 자부심을 느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에 대해서 완전히 엉뚱하게 잘못 알고 계신다는 엄청난 반전도요. 우리 성민이 병원 내에서도 평판이었더니? 병원에서요? 그래, 너도 그 병원에서 일하니까 알 거 아냐. 평판 좋고 일 잘하고 싹싹하다고 다 좋게 얘기하죠. 환자들한테도 잘하고. 그러니? 너 성민이랑 결혼한다니까 다른 병원 사람들이 뭐래? 저희 결혼하는 거요? 그래. 그냥 축하한다고. 그냥 축하한다고만 하니? 너 보고 팔자 폈다는 소리는 안 하고? 라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말했죠.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제가 무슨 팔자를 그렇게 폈다고.
아니, 의사를 잡았는데 아무도 그런 소리를 안 하니? 겉으론 안 해도 속으론 다 부러워할 거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말이 뭔 소린지 모르겠고 어리둥절했죠. 네? 제가 의사를 잡았다고요? 그래! 누가 의사예요, 어머님? 제 물음에 옆에 있던 주성민의 표정이 엄청 당황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얘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성민이가 의사지. 그럼 네가 의사니? 네? 저는 그 순간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시나 했습니다. 주성민은 저랑 같은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잖아요. 주성민은 간호사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자신의 아들인 주성민을 의사로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 어려운 환자 도우려고 개원도 안 하고 심장내과 부교수로 그 병원에 계속 남아있잖아. 환자들이 그렇게 밀려있다며? 우리 성민이 같은 의사가 진짜 참 의사지. 안 그러니? 그러니까 너는 정말 결혼 잘하는 거지. 이런 남자가 어디 흔해? 너는 우리 성민이 같은 남자랑 결혼하는 거 아주 고맙게 생각해야 돼. 솔직히 내 주변에서도 우리 아들 소개 좀 해달라고 부잣집 교수들이며 변호사, 약사 전문직 여자들이 줄을 섰다. 그래도 어쩌겠니? 성민이는 네가 좋다는데. 너 우리 성민이가 의사 사모님 시켜주는 거니까 우리 아들한테 잘해야 돼. 알았지?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어머님께 뭘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냐라고 하고 싶었는데 주성민이 제 팔을 살짝 잡더라고요. 주성민 얼굴을 보니 약간은 곤란한 얼굴로 저를 말리듯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너무 기막히고 어이없지만 일단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잠깐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저는 주성민에게 살짝 물어보았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자기를 지금 의사라고 아시는 거야? 그것도 심장내과 부교수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야? 제 물음에 주성민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힐끗힐끗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어서 대답해보라고 했습니다. 나 지금 어머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어. 자기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주성민은 당황스러운 듯 안절부절 못했지만 한편으론 저한테 알려야 될 걸 드디어 알렸다는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기 민주야, 내가 나중에 다 솔직하게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엄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모른 척 좀 해줘. 그냥 엄마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맞춰주라. 어? 부탁이야. 그러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다시 물었죠. 아니, 그게 뭔 말이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런데 그렇게 따져 묻는 사이 어머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일단 입을 다물었어요. 나중에 주성민에게 어찌된 일인지 다 물어봐야겠다 생각하면서 일단 그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었죠. 그렇게 불편하고 이상한 만남이 끝이 나고 저는 바로 주성민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제 얘기해봐. 이게 다 어떻게 된 건지. 자기 나한테 뭘 숨기는 거야? 제 물음에 주성민은 제 눈치를 보며 모든 것을 실토하더라고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는 내가 의사가 되기를 바랬거든. 엄마 말 맞다나 어렸을 땐 영재 소리를 들을 만큼 머리가 좋기도 했고 또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 그래서 엄마도 나에 대한 기대가 크셨던 것 같고 없는 살림에 공부도 엄청 시키셨어. 안 해본 과외나 안 가본 학원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 나도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기 시작했고 성적도 점차 떨어지는 거야. 엄마의 기대가 있으니까 나도 잘해야 된다는 압박이 심한데 갈수록 성적은 떨어지고 나중에는 시험 공포증까지 오더라고. 그런데 내가 성적을 잘못 받았다고 하면 엄마가 너무 실망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더 공부를 심하게 시키시는 거야. 내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면서.
나는 엄마를 실망시켜드리기 싫기도 하고 또 나도 어느 정도 허영심이 있었던 것 같아. 고등학교 때는 엄마에게 성적을 속였다가 나중에는 의대에 합격했다고 하고 결국 의사가 된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 주성민의 말에 저는 입이 뜨악했죠. 아니 어쩌자고 그런 걸 다 속여? 결국 들통날 거짓말이잖아. 여태까지도 안 들켰어. 자기야, 자기도 제발 모른 척 해주면 안 될까? 뭐라고? 나도 같이 어머님을 속이라고? 속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른 척 해달라는 거야. 지금처럼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건 속이는 게 아니잖아. 그건 안 돼. 내가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어쨌든 자기가 하는 거짓말에 동조하는 거잖아. 자기야, 어머님한테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려. 그건 안 돼. 자기야, 이건 아니야.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런 걸 속일 수가 있어? 말씀드리자. 어머님도 처음엔 놀라시겠지만 그래도 이해하실 거야. 자식 일이니까. 저는 주성민을 설득했는데 주성민은 오히려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래, 자기야. 얘기할게. 나도 언젠가는 엄마한테 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 알아. 얘기할 건데 그게 지금은 아니야. 그럼 언제 얘기하려고? 결혼하고 바로 얘기할게. 뭐라고? 왜? 나도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고 내가 약속할게. 결혼하고 정말로 엄마한테 다 알릴 테니까 지금은 제발 비밀로 해줘. 어? 주성민은 결혼하고 나면 다 알리겠다고 자기한테 시간을 좀 달라면서 거의 예언하듯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주성민이 어머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속였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결혼하고 나면 바로 얘기하겠다는 주성민을 보며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주성민도 마음고생이 꽤나 심했나 보다 싶고 결혼하고 나서 다 얘기한다고 약속했으니 나도 조금은 더 모른 척 해줄까 싶었습니다. 어쨌든 당사자인 본인이 얘기해야지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주성민에게 결혼하고 나서 꼭 어머님께 진실을 다 말할 것을 약속받고 일단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어진 어머님의 행동은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님은 저보고 혼수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고 제가 작성한 혼수 리스트를 보고 어머님은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아니, 혼수를 고작 이런 걸로 해온다고? 이게 다니? 우리 귀하디 귀한 의사 아들 장가 보내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혼수를 해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니? 아휴, 정말. 저희 신혼집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예, 너는 양심도 없니? 내가 들어보니까 집도 우리 성민이가 해온다면서. 솔직히 의사한테 시집 오는 거면 집도 네가 해와야 되는 거 아니니? 주성민이 집을 해오는 건 맞는데 청약 당첨으로 해오는 거라 나머지 잔금 대출은 같이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아예 주성민이 단독으로 집을 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제가 의사 아들한테 시집 오면서 집도 안 해오는 게 불만이셨고 혼수도 생각보다 적게 해오니까 마음에 안 드신 거였죠. 내가 아무 소리 안 한다고 해도 네가 이런 건 알아서 수준 맞춰와야 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 명성과 격에 얼추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너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니? 의사 사이 보시면서 이게 말이 돼?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실 때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모든 상황을 다 말하고 싶었지만 주성민이 그럴 때마다 저를 당기며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는 눈치를 보냈습니다. 저는 속은 부글부글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성민에게 어머님이 자꾸 저런 식으로 나오시지 않느냐고 따져도 주성민은 그저 무조건 미안하다, 나중에 자기가 다 엄마한테 해명하겠다, 그 소리만 했습니다. 주성민은 그 와중에 저한테 엄마가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자기가 따로 저한테 돈을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앞에서는 제가 하는 척 최대한 맞춰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어머님을 속이더니 저한테까지 속이라는 건지 뭔지. 저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계속 현타가 자주 왔죠. 아무리 이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까지 준비 중이지만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끝내는 게 맞는데 그래도 미련스럽게 그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은 여전했거든요. 게다가 주변에 결혼한다고 다 얘기도 해놨는데 갑자기 결혼을 중단하는 것도 자신이 없었고요. 그렇게 갈팡질팡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다짜고짜 부르시더니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할 때 저랑 주성민이 입을 예복 같은 걸 봐주시겠다고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머님이 저를 위해 예복을 사주신다는 얘긴가 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은 저를 아주 비싸고 화려한 명품관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곳까지는 좀 부담스럽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은 제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문 앞에서 네가 입을 거 아니고 내가 입을 거 볼 거다 라고 하시고는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제가 입을 옷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본인이 입으로 신을 구두, 들 가방만 눈에 불을 켜고 고르기 시작하셨죠. 민주야, 이 밍크 코트 어떠니? 내가 입으면 아주 귀티가 잘 흐를 것 같지 않니? 우리 성민이 결혼식인데 혼주인 내가 아무거나 거칠 수는 없잖니. 안 그래? 이왕이면 제일 화려하고 남들 눈에 확 띄는 비싼 걸로 입어야 우리 아들 체면이 팍팍 서지. 아, 그리고 저 악어 가죽 가방이랑 저 구두도 이 코트랑 세트로 맞춘 것처럼 찰떡이네. 이걸로 싹 다 해야겠다. 라면서 막 쇼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하게 옆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점원에게 다 계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뭐 하고 서 있니? 계산 안 하고?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계산하라고. 예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의사 아들 장가 보내면서 예단 하나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주성민과 저는 서로 협의하에 예단 예물 안 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예단을 받아야겠다 싶으셨는지 저를 몰래 백화점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며 말씀드렸죠. 물론 결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 될 분에게 혼주옷으로 입으실 옷 정도는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비싸고 과하기도 하고 또 어머님이 일부러 저한테 뜯어내려고 부르셨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어머니,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요. 뭐가 과하니? 너 심보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하든? 명색이 의사 와이프 될 거면서 이 정도도 안 하고 거저 먹으려고 하니? 저보고 거저 먹는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기가 막혔죠. 어머니, 거저 먹다니요. 성민 씨랑 저랑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고. 그렇겠지. 누가 너네 사랑 안 한대? 근데 네가 성민이를 사랑할 때는 병원 부교수라는 그 타이틀도 있었을 거 아니야. 우리 성민이가 그냥 놀고 먹는 백수라고 해도 성민이 좋아했을 거니? 어머니,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없니? 어떻게 의사랑 결혼하면서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수가 있어? 말끝마다 의사랑 결혼 어쩌고 하시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성민 씨와의 약속이고 뭐고 그 자리에서 확 다 불고 결혼을 엎어버릴까 싶은 마음까지 들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성민 씨의 말이 떠올라서 일단은 한번 참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드리고 결제를 해드렸습니다. 그제야 어머님은 의기양양한 표정이시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를 주성민에게 다 했고 주성민은 미안하다며 쓴 돈은 자기가 다 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일 순 없어. 어머님은 성민 씨가 의사고 장가 보내기도 아까운 아들이라고 생각하시잖아. 계속 나한테 불만도 있으신 거고. 어차피 결혼하면 살림도 합치는 건데 이렇게 의미 없는 돈을 쓸 이유가 뭐가 있어? 알지. 자기가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그래도 일단 결혼하고 얘기할게. 응? 엄마 너무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 조금만 더 맞춰드리자. 엄마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래. 최소한 내가 결혼이라도 하고 말씀드리면 지금의 충격까진 아니실 것 같아. 주성민은 그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렸고 제가 어머님에게 쓴 돈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았다 쳐도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어이없고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어머님의 행동에서도 저는 이 결혼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설령 아들이 의사라고 한들 저한테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모든 진실을 다 알게 되시면 나한테 더 이상 안 그러시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유야 어쨌든 저를 무슨 잘나가는 의사물은 꽃뱀 취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주성민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덮어두었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찝찝했습니다. 어쨌든 주성민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머님을 속여왔던 거니까요. 애초에 거짓말을 한 것도 놀랍긴 하지만 그 뒤로도 얼마든지 사실을 밝힐 수 있었는데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걸렸습니다. 그 남자의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고 착한 모습에 넘어갔지만 생각할수록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끔찍한 일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요. 또 어머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속인 거면 나중에 저 역시도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눈의 콩깍지가 점차 벗겨지면서 저도 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애초에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인데 이런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망설이는 틈에 결혼식 날짜는 하루하루 코앞으로 다가왔고 어머님의 끝도 없는 갑질과 해괴망측한 트집 그리고 무리한 요구는 날이 갈수록 그 정도를 더해갔습니다. 언제 이야기를 하고 이 결혼을 끝을 낼까 싶던 중에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이 병원 근처에 왔다면서 잠깐 보자고 하셨고 저는 지금 나간 김에 다 얘기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 시간보다 조금은 일찍 나가게 되었어요. 카페에 도착해보니 어머님의 뒤통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로 다가갔는데 가까이 가보니 어머님은 마침 누군가와 통화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기가 막힌 겁니다. 예, 강 여사님. 저도 다 들었죠. 강 여사님 따님이 인물도 너무 좋고 그렇게 참하다고. 저도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참 잘 어울리겠다 싶었는데 저희 아들이 워낙 공부만 해서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마냥 순진합니다. 병원 안에서도 의사고 인물도 좋고 하니까 저희 아들한테 꼬리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희 아들이 좀만 여우 같았어도 그런 걸 잘 쳐냈을 텐데 너무 순진해서요. 예, 무슨 방사선사? 그런 애랑 결혼한다는데 저는 병원은 의사 간호사밖에 몰라요. 하여튼 저희 아들하고는 솔직히 급이 안 맞죠. 그리고 가만 지켜보니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애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영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강 여사님이 딸하고 저희 아들하고 자리를 그렇게 한번 마련해 보시겠다고 하면 저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막말로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요. 식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기가 막혔죠. 어머님의 통화 내용은 한마디로 주성민과 다른 여자를 선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랑 이미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눈에 안 차니까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저도 거짓으로 시작된 결혼 생활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끝내려고 했지만 어머님의 그 통화를 듣는데 기분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앞에 우뚝 서자 어머님은 당황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 강 여사님,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럼 들어가세요. 그리고는 저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아직 시간 안 됐는데.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좀 일찍 나왔습니다. 너 혹시 방금 내가 한 통화 내용도 다 들었니? 네, 다 들었습니다. 제가 다 들었다고 하자 어머님도 동공이 좀 흔들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그래, 뭐 들었다면 어쩔 수 없네. 솔직히 뭐 내가 틀린 말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은 제가 성민 씨 짝으로 참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도 다른 여자랑 성까지 보게 만드시고. 그 말에 어머님이 갑자기 발끈하며 그러시더라고요. 너 지금 비꼬니? 그래, 솔직히 좀 아깝다. 아니, 좀 아까운 게 아니고 많이 아까워. 뭐가 그렇게 아까우신데요? 내가 솔직히 성민이 지금의 병원 부교수로 키우려고 얼마나 돈도 많이 들이고 고생한 줄 아니? 내가 걔 하나만 바라봤어. 걔는 내 희망이라고. 물론 성민이가 내 기대에 부응해주고 고맙게도 의사도 돼주었지. 그런데 나도 사람인데 아들한테 그만큼이나 투자를 했으면 당연히 며느리도 내가 원하는 며느리로 얻고 싶지 않겠니? 근데 너는 뭐야? 같은 병원 일한다지만 솔직히 직업도 우리 아들에 비하면 좀 부족하잖니? 근데 그거는 둘째치고 네가 우리 아들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면 나 같으면 고마워서라도 시부모한테 잘하고 마음과 성의를 보일 것 같아. 근데 너는 봐봐.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뭐가 부족하냐는 식이잖아. 남들은 의사랑 결혼하면 열쇠 3개는 한다는데 내가 그건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할 수 있는 성의는 하고 또 마음이라도 어머님 의사 아들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너는 그게 안 보이니까 내 아들 너한테 주는 게 억울하고 얄밉지 않겠니? 그러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어머님의 나에 대한 마음이 이거구나 완벽하게 알겠더군요. 잘난 의사 아들이랑 언감생심 결혼하면서 막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혼수며 예단도 제대로 안 하려고 하니 제가 얄미우셨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랑 선짜리 보게 하려고 하셨던 거군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 다른 여자랑 선 봐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는데 저도 그런 결혼 굳이 할 필요 없고 파혼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파혼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어머님이 더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강짜 부리니? 강짜 아니고요. 진심입니다. 저 사실 파혼 얘기하려고 오늘 어머님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너도 파혼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거라고? 네. 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네가 생각해도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그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픽 웃었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시고요. 피차 필요해서 파혼하는 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참나, 그래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자존심 되게 센가 보구나. 결혼 안 하면 네 손해지 뭐. 알았다. 그러면서 신나서 아까 전화했던 그 강여사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려다가 그랬죠. 그런데요, 어머니. 왜? 어머니 사기꾼 되려는 거 아니시면 미리 말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사기꾼이란 말에 어머님은 미간이 확 찌푸려지더라고요. 뭐라고? 사기꾼? 너 지금 말 다 했니?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직업 제대로 얘기 안 하면 나중에 사기 결혼으로 사기꾼 되기 십상이거든요. 그 말에 어머님은 어처구니 없는 표정이 되더군요. 너 지금 뭔 소리 하니? 무슨 사기 결혼? 내가 뭘 제대로 말 안 했는데? 어머님 아들 직업이요.
그 통화하신 분은 어머님 아들이 종합병원 의사인 줄 알잖아요. 그 말에 어머님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의사니까 의사라고 하지! 어머니, 잘 들으세요.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아들, 의사 아닙니다. 주성민, 간호사예요. 뭐라고? 너 뭐라고 했니? 어머님 아들 의사가 아니고요. 간호사라고요. 저희 병원 간호사요. 제 말에도 어머님은 꿈꾸는 표정이시더군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파혼하자고 하더니 갑자기 뭔 소리를 해? 파혼하면 그만이지. 네가 뭔데 우리 아들 너를 그런 소리를 해?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이라도 병원 가서 물어보세요. 제가 같은 병원 다니는데 주성민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도 모르겠나요? 어머님은 한 번도 저희 병원 오신 적도 없으세요? 주성민 심장내과 부교수도 의사도 아니고요. 그냥 간호사라고요. 저한테도 다 이실직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어머님한테 다 알리라고 하니 결혼하고 나서 알리겠다고 빌더라고요. 지금 말 못한다고요. 어머님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도저히 실망 끼쳐드릴 수 없어서 거짓말했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요. 제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게다가 몹시 흥분한 듯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어디서 헛소리냐고! 우리 성민이 의대도 다니고 내가 그 뒷바라지도 다 했는데! 의대 나온 적도 없대요. 간호대 나왔다고 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병원 가서 확인하시던가 아니면 주성민 이 자리에 불러다가 확인하세요. 그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거의 시체처럼 질리며 쓰러질 듯 위태롭게 휘청거렸습니다. 온몸을 마치 마비라도 된 듯 부들부들 떨며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하나뿐인 아들에게 그것도 그 오랜 기간 동안 감쪽같이 속았다는 사실을 직면했으니 충격도 크시겠죠. 말도 안 돼. 우리 성민이가 의사가 아니라고? 그냥 간호사라고.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지? 저는 그 앞에서 주성민에게 전화했습니다. 나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렸어. 어머님이 도저히 내가 급에 안 맞는다고 다른 여자랑 선짜리 준비하시더라. 그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결혼은 아닌 것 같아. 너도 어머님께 솔직하게 다 말씀드려. 비겁하게 숨고 회피만 하지 말고 다 솔직히 말씀드리라고. 어머님은 제 전화를 뺏어서 당신이 통화를 했습니다. 성민아, 이게 다 뭐냐? 아니지. 거짓말이지. 네가 의사가 아니라고? 어머님은 절박하게 물었지만 주성민은 흐느끼며 맞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온몸에 힘이 다 빠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돌려받았고 주성민에게 어머님이 충격이 크신 것 같으니 이리로 모시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망연자실한 어머님의 모습을 뒤로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게 주성민의 어머님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주성민은 어머님께 눈물로 빌며 용서를 구했다고 하지만 그의 어머님은 충격이 너무 크고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커서 아들을 당분간 보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 주성민은 저에게 전화해서 제가 다 말하는 바람에 자기는 엄마에게 버려졌다며 저를 원망하면서도 돌아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주성민에게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친어머니를 치밀하게 속였던 사람이 넌데 나도 더 믿을 순 없을 것 같다고.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고요. 게다가 주성민의 어머니가 여기저기 아들이 의사라고 하고 다녔고 그때 통화를 했던 그 강여사라는 지인 말고도 여러 세계 의사인 아들 선을 보게 하고 싶다고 떠벌리고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드니 다른 여자를 하루빨리 구하고 싶어서 그러셨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중 몇 명이 병원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주성민과 주성민 엄마가 의사 사칭을 했다는 사실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결코 가벼울 수가 없는 일이었기에 결국 주성민은 그 일의 여파로 병원에서 해고까지 되었죠.
결국 주성민은 본인 어머니의 실망이 싫어서 시작한 거짓말로 인해 잘 다니던 병원까지 해고되고 소문까지 퍼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로 쌓아올린 모래성 위에서는 그 누구도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더군요. 그 남자를 많이 좋아해서 결혼까지 준비했지만 그의 기만적이고 비겁한 모습에 결국 파혼을 선택했는데요. 지나고 보니 파혼하길 참 잘했다 싶고 그때 흐린 눈을 하며 결혼을 계속 진행했으면 나한테도 크나큰 문제로 돌아왔겠구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만약 주성민이 의사라고 한들 그의 어머니가 저한테 무례해도 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죠. 자신의 아들이 의사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어머님의 천박함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일로 저도 깨달은 게 많아요. 타인의 기대나 거짓된 허울 좋은 모습이 아닌 서로에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모습으로 마주하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소중한 일인지 아주 뼈저리고 값비싼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이 일을 통해 결혼과 인간관계에 대해 더욱 신중해졌고요. 앞으로는 진실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런 진실된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다짐해 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